네, 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 단기 투자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모든 단기 투자자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NCS 학습 목표는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와 그리고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할 거고요. 이 중에서도 뭐에 대한 거?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 자산을 이해를 하시려면 그 채권과 투자를 정확히 이해를 좀 더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국민목재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10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돈이 얼마나 있지 여유 자금을 끌고 오고 하니까 한 3억 정도는 있는데 7억이 부족한 거죠. 그럼 이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7억을 어떻게 충당하지? 이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충당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금을 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 되어 있어요? 특정인이라고 되어 있고 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은행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국민목재가 지금 돈이 필요한 건 국민목재예요. 그래서 국민목재가 특정인,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 회사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국민목재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자, 여기 보면 자체라고 써져 있고 불특정 다수가 빌려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아까 전에 차입금은 딱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돈 좀 빌려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차입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채는요. 저한테 돈 빌려주실 분 있으면 다 오세요.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딱 누구한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는 돈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증권만 발행을 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사채라는 게 되거든요. 사채는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돈 빌려준 거 맞아? 라고 해서 이게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나는 언제까지 돈을 갚고 얼마만큼 이자를 주고 이런 것들 기록해서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물론 옛날에는 종이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겠지만 요즘은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없고 인터넷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차입금과 사채의 차이는 뭐냐면 차입금은 특정인 딱 잡아서 돈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사채는 특정인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돈 빌려주실 분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회사가 그 증서를 발행한 게 사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회사가 발행하게 되면 국민목전 회사잖아요. 그죠? 회사가 발행하면 사채인데 여기 앞에 뭐가 빠졌냐면 회자가 빠졌다 생각하면 돼요. 회사채 해서 회사의 채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목재가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라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만다 발행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공채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국공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목재 입장에서는 사채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이것도 돈 빌려온 거는 똑같습니다. 누구랑요? 차입금이든 사채든 돈을 빌려오는 건 같아요.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은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국민목재가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요? 7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7억인데 7억치의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죠? 만기가 되면 이 7억을 누구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뭐 해야 된다? 상환이라는 걸 해야 돼요. 상환. 상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을 갚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금은 어떻게 되냐면 자, 7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받았죠. 투자를 받았으면 이 자본금은 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들한테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있죠. 이익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된다? 배당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 신문 같은 데 보면 배당금이 얼마 나온다, 뭐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배당금을 얼마씩 받는다, 이런 게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배당금들이 뭐냐면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국민 목재 입장에서는 회사에 뭐가 된다고요? 운영 자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 자금이 되는데 이때 우리 뭘로 분개한다? 자본금을 분개해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요때 차입금 제외하고요. 물론 차입금도 증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채 있죠. 사채는 나중에 뭐가 된다? 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입장에서? 국민 목재 입장에서는 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채무증권인 사채는 말 그대로 사채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개도 사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말 그대로 얘를 지칭할 때도 사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투자를 받게 되면 이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분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때는 뭐가 된다? 주식 같은 것들이 지분증권이 돼요. 그래서 자, 사채 있죠? 사채든 아니면 자본금이든지 간에 국민목재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온다 그러면 뭘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상황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누구 입장? 취득하는 자 입장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뭐예요? 채권과 투자를 이해했다 그러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건 누구냐면 국민 목재가 아니고 국민 목재가 자금이 필요해서 사채나 주식을 발행했을 때 이 사채나 주식을 취득하는 자는 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죠. 이 말이겠죠. 그래서 투자도 두 가지 종류,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와 지분증권을 투자하는 경우. 이걸 바꿔 말해서 채무증권을 취득했다, 지분증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채무증권을 취득한 사람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면 투자자가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우리 뭘로 본다고요? 투자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취득하는 자가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취득하였다면 이 둘을 합쳐서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목재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취득하는 자,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지금 해 나갈 거예요. 이러한 유가증권은요, 그 의도 있죠. 내가 어떤 의도로 구입했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분증권이다, 채무증권이다 이게 아니고 회사에서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취득했냐로 나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뭐예요? 단기 시세 차익이라는 얘기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거래가 굉장히 많고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고 언제든지 사려고 하면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팔려고 하면 팔 수 있는 거, 이러한 게 뭐가 된다고요? 단기 시세 차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시장성 있는 이란 얘기 있죠. 이 시장성 있다는 얘기는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뭘로 분류한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 장기 투자 목적이라는 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팔지 뭐, 지금 당장 사고자 팔겠다 이게 아니라 장기적인 긴 시간을 두고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때 팔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요. 그 다음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할 목적? 지배할 목적. 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산회계 1급이나 뭐 전산세무 2급 뭐 이렇게 가시더라도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대한 건
얘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이 만기 보유증권까지는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지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냐면 의사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가 뭐냐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우리 회사가 매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액주주들 말고요. 이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취득한 주식 같은 걸 우리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게 되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러한 것들이 또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요. 유동자산이고요. 유동자산 안에서도 당좌자산, 당좌자산 안에서도 몇 가지 분류를 한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 포함된다?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요. 자,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비유동 자산 중에서도 뭘로?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좌 자산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지만 분류가 어떻게 돼요? 매도, 만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뭐에 대한 거? 단기 투자 자산과 투자 자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취득하게 되면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또 좀 중요한 개념들도 나오거든요. 뭐냐면, 자, 요거 보시죠. 제가 아까 전에 지분증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에 대한 거? 주식과 같은 게 지분증권이고요. 채무증권은 사채와 같은 게 채무증권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분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분증권을 취득했다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는 분류를 하는데 채무증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는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식 있죠? 주식은 만기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투자죠.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지분증권은 주식과 같은 걸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이 회사 이익을 나눠 가진다고 그랬죠? 그럼 이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운영 자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운영이 되면서 그 회사의 운영 자금 가지고 운영해서 이익이 난 거 있죠. 그거를 돌려받기 때문에 아예 만기라는 날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증권은 만기 보유증권을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채는 뭐냐면 이거는 원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환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금을 상환받으면서 정해진 이자를 수취하는 거거든요. 얘는 언제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만기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증권은 만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뭘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가증권이 분류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뭘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되냐면 이게 매입할 때 뭔가 부대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볼게요. 일반적으로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매입 부대 비용, 부대 비용이라는 건 매입 말고 기타 등등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은 어떻게 한다? 해당 자산에 합산하여 분기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11번가에서 청바지를 하나 구입한다고 하면 이 청바지 가격이 5만원이고요. 근데 배송료가 2,000원이 붙었어요. 그래서 청바지 하나에 얼마인데 5만원인데 배송료로 얼마부터 2,000원이 붙었어. 그럼 이 가격은 총 얼마 되는 거예요? 52,000원을 투입해서 내가
구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바지 가격을 얼마로? 52,000원으로 기록하자가 회계에서는 기본적인 약속인 거예요. 왜요? 나중에 이거 비용 까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물론 뒤에 가서 원가를 공부하시게 된다 그러면 혹은 우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요. 우리 매출 원가 인식할 때 뭘 인식하느냐? 팔려 나갔을 때 비용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배송료라는 운반비 있죠. 운반비를 지금 당장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차후에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합쳐 놓는 건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은 아 그래 나 이거 사는데 얼마만큼 들어갔어?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모든 매입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에 합산한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골 때리게 또 한 놈은 빠진다. 누가 빠져요? 유일하게 누구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에만, 되겠죠? 매입 수수료를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으로 따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중요도에서 단기 매매 증권 자체는 중요도가 낮아요. 우리 회사가 돈을 투자하는 투자회사라고 얘기하면 증권 취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투자회사가 아니고 컴퓨터를 제조 판매한다든지 이런 제조업을 한다, 아니면 컴퓨터를 도서 매업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요도에서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뭐 한다고 했어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단기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이 단기 시세 차익이라는 건 시장성이 있고 매도와 매수가 빈번하고 사고 파는 사람이 많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빨리빨리 이익을 추구할 거기 때문에 이 수수료 비용을 굳이 뭘로 나누지 않고 해당 자산에 합산하는 걸 하지 말고 그냥 비용 잡아라. 어차피 너네들 이거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냐. 그러면 뭐 비용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뭘로 분기한다?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분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사례를 통해서 이게 수수료랑 이런 걸 합쳐가지고 한번 분기하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뭐라고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분증권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사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무증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분증권과 세무증권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유가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입 시에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말하며 액면가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매입 시 발생한 수수료는 뭘로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시장성이 있다. 혹은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여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당사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현대차 발행 주식 10주 액면가 1,000원, 주당 1,2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다라는 거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액면가라는 게 나오죠. 액면가랑 여기 취득가액하고 액면가가 나오는데 이 취득가액을 뭘로 보시면 되고요? 발행가액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액면가는 뭐냐면 아까 전에 주식을 발행한다, 사채를 발행한다는 그 회사가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자를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는 이익을 되게 많이 나눠줘 라고 한다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이나 그 회사 사채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우리 회사가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해당 회사의 혹은 다른 회사의 자체나 주식을 취득하는 가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득가액과 발행가액은 내가 얼마 주고 샀냐, 우리 회사가 얼마에 취득했냐가 발행가액이나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요. 액면가는 뭐냐면 발행하는 쪽 입장에서 얼마가 필요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0주를 액면가 1,000원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10주 곱하기 액면가 1,000원 한 거 있죠? 이거는 누가 발행한 거예요? 현대차가 발행한 거니까 현대차가 뭐 한 거? 필요한 자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액면가는. 그럼 우리는 얼마 주고 샀어요? 1,200원에 취득했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 등을 매입 시에는 액면가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 액면가는 누구 입장에서? 발행하는 입장에서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으니까 차변은 뭐가 된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되고요. 요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취득했으니까 뭐가 된다? 자산이 증가한 거래. 그래서 주당 1,200원에 취득했으니까 1,200원 곱하기 10주에서 12,000원이 되는 거고요. 대금은 전액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뭐가 돼요? 자산의 감소, 현금 얼마? 12,000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수수료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당사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현대차 발행 주식 10주를 주당 1,2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액면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취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취득한 금액 1,200원에 곱하기 몇 주가 돼요? 10주를 구입한 게 되죠? 10주에서 12,000원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거. 자산의 증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고요. 이때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면 현금으로 나가는 거는 12,000원에다가 플러스 얼마인 거? 2,000원 해서 14,000원이 나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때 나 뭐가 들어갔다? 수수료가 발생했다. 나 뭐가 발생했다? 수수료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금액 얼마요? 2,000원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한 거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계정들이 지금 섞여 나오기 시작하는데 찬찬히 하시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건 매입 시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단기 매매 증권은 매입 시 발생한 비용을 뭘로 분기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분기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뭐냐면 이번에는 매도 가능 증권인데요. 회사가 주식이나 사채 등을 매입 시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앞뒤 따질 필요 없어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시면 되고요. 이때 발생한 수수료는 어디다가 매도 가능 증권에다가 합산해서 분기하시면 되세요. 여기 문제 보면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수수료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당사는 장기 투자 목적 나왔으면 뭐가 된다?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발행 주식 10주를 액면가 1,000원을 주당 1,200원에 취득하고 그럼 액면가는 볼 필요 없다. 왜요? 우리가 취득하는 과정이니까. 대금은 전액 현금을 지급했죠. 그러면 주식수 몇 주? 10주. 주당 가격 얼마? 1,200원. 그래서 10주 곱하기 1,200원 한 만큼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기록하고요. 이거는 자산이 거래했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2,000원. 그리고 대변은요. 전에다 현금 지급했죠. 그러면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 얼마? 12,0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했대요. 자, 당사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현대차 발행 주식 10주를 주당 1,2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고 그러면 10주잖아요. 그죠? 액면가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주당 1,200원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 자체는 10주 곱하기 1,200원 해서 이게 12,000원치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2,000원을 포함했죠.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계정 과목을 쓰고 금액 얼마 2,000원을 기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해당 자산에 합산해서 금액을 얼마로? 14,000원으로 기록하라는 얘기거든요. 차변에 자산의 증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14,000원. 대변에는요, 현금 나갔죠? 그럼 현금 얼마? 14,000원.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도만 바뀌면 증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참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자, 만기 보유 증권인데요. 동일해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 등을 매입 시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취득한 유가증권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바로 문제 볼게요. 매도하는 증권 취득 시 수수료 없음. 당사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현대차 발행 주식 10주를 자,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증권인데요? 만기 보유 증권되고 그러면 액면가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얼마에 취득했다고요? 1,200원. 대금은 전에 현금 지급했네요. 그러면 10주 곱하기 1,200원 해서 만기 보유 증권은 얼마가 되고요? 12,000원이 되고요. 전액 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금액 얼마? 12,000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당사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현대차 발행 주식 10주를 주당 1,2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을 지급했죠. 그러면 액면가는 볼 필요가 없고 얘는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그랬으니까 만기 보유증권이고 이건 10주 곱하기 1,200원인데 수수료 발생했네. 거기다 플러스 얼마까지? 2,000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금액 얼마? 14,000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대변은 뭘로? 현금으로 14,000원. 이렇게 그냥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증권은 이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잘 해주신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해보시고요. 이러한 투자자산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처분을 해서 뭐 된다? 이익을 보든지 손실을 보든지 이런 처분하는 단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례 1번 가지고 처분하는 걸 다시 볼게요. 자,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다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분개할 때 차변에 어떻게 돼요? 단기 매매 증권 해가지고 이미 단기 매매 증권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중인 삼성전자 발행 주식 100주 액면가 얼마? 5,000원, 취득가액 7,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액면가액은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요. 취득가액 말고 장부가액이 나오면 장부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00원을 주당 8,000원에 처분하고 전액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장부에 얼마로?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으로 7,000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을 갖고 있었고 자산이 증가했었는데 이걸 오늘 처분하니까 자산은 감소하겠죠. 무슨 자산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증권으로 금액 얼마요? 7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오늘 얼마에 처분했어요? 주당 8,000에 처분했죠. 그러면 이거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는 거 그거는 뭐가 돼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 해서 차변에 뭘로? 보통예금으로 해가지고요. 금액은 얼마? 8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주 곱하기 8,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70만 원치 갖고 있다라고 해놨었고 그리고 실제로 70만 원 지급을 했죠. 그래놓고 난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80만 원 받았죠. 그러면 나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고 이익이 얼마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되죠. 그 대변에는 물로 수익이 발생한 거래로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얼마를 10만 원을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계정 과목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 쭉 길게 설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삼성전자 발행 주식 100주 취득가액 얼마? 7,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주식은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고 취득가액이 7,000원이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에서 장부가액으로 나오면 장부가액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00원이니까 총 얼마요? 100주 곱하기 7,000원에서 70만 원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 이미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럼 대변의 자산의 감소, 뭘로? 단기 매매 증권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요? 7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자, 주당 얼마에? 5,500원에 처분했죠. 그러면 나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는 건 자산이 증가하는 건데 이 보통예금은 얼마밖에 안 들어와요? 55만 원밖에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15만 원만큼 뭐가 발생한 거예요? 손실이 발생했죠. 그럼 우리는 그걸 뭘로 본다? 비용이 발생한 거래로 보고요. 이걸 뭐가 된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금액 얼마요? 15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또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당사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그럼 뭐가 돼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취득가액 얼마? 7,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매도 가능 증권은 100주 곱하기 7,000원 해가지고요. 총 금액 얼마? 7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오늘 얼마에 주당 8,000에 처분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럼 이 자산은 얼마치가 되는 거예요? 70만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통 예금 통장에 이체받는 거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되고요. 보통 예금으로 금액 얼마 해주시면 돼요? 8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우리 아까 전에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한 건 뭐였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었죠.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해서 금액 얼마? 1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뭐가 돼요? 수익이 발생한 거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처분했을 때 손해가 나면 뭐가 되겠어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정가문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삼성전자 발행 주식 100주 액면가 볼 필요 없고 취득가액 얼마? 7,000원. 혹시 시험에서 장부가액이라 나온다 그러면 장부가액. 이건 나중에 기말 평가하고 난 뒤에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주당 얼마에? 5,500원에 처분했다라고 되어 있죠. 전액 보통 예금통에 이체받았네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장기 투자 목적의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고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뭐가 된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금액이 얼마? 70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전액 보통 예금통 이체받았는데 주당 얼마? 5,500원이나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예금 통장으로 이체받는 거. 그래서 보통 예금은 얼마로? 55만원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고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70만원치를 55만원 처분했으니까 15만원만큼 손해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로 금액을 얼마? 15만원 이렇게 그냥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처분했을 때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그냥 이름 그대로 쓰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매도 가능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이런 식으로만 기록하시면 크게 문제 안 되시니까요. 처분에 대한 사항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